자, 이번 시간에 우리 세액공제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세액공제 중에 앞에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일 때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130만 원 초과일 때는 71만 5천 원에 초과 금액의 30% 적용합니다. 자,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가 3,300만 원 이하일 때 74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자, 총급여가 3,3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일 때는 최대 66만 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7천만 원 초과할 때는 최대 세액공제 50만 원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 자, 이러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있으면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물론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난 후에 세액 갖고 적용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있으면 무조건 적용이 된다. 급여 수준에 따라서 차별은 있지만 최소 50만 원까지는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52페이지에 납세조합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납세조합세액공제는 연말정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의해서 세액이 원천징수되는 경우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252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주 또는 1주택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가 세대주인 거주자가 95년 1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해서 95년 1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 상환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최근에는 적용을 새롭게 어떤 대출을 일으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오래전에 95년도에 이미 진행했던 건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면, 이자를 내고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30%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정치자금은 10만 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즉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100% 세액공제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만 원을 초과해서 기부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물론 그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25% 적용해 줍니다. 근데 15%, 25% 우리 기부금 세액공제는 2021년도에 한해서 5%씩 증가했죠. 20%, 30% 이렇게 해준다라고 바뀌었었는데요. 개정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하고는 다른 기부금이죠.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오는 기부금인데 이 부분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10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15%, 3천만 원까지는 25%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 지출자 본인 거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줍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것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기부금 공제는 원래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거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정치자금은 본인 것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생략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254페이지에 자녀세액공제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우리 사원 등록을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출생 입양세액공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으로서
7세 이상인 사람을 기본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한 사람일 때 연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 이상이면 30만 원 플러스 초과 1명당 연 30만 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생 입양세액 공제는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이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녀가 첫째, 둘째, 셋째냐에 따라서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올해 결혼을 해갖고, 그러니까 작년에 결혼을 해서 올해 자녀를 쌍둥이를 출산했다라고 하면 기본공제 대상은 자녀가 2명이긴 하지만 7세 이상인 사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적용을 못 받겠죠. 그렇지만 출생 입양세액 공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명이 태어났죠. 2명이 태어났을 때 둘 중에 한 명은 첫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되겠죠. 그러면 30만 원, 50만 원 해서 총 8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녀세액 공제에 대해서 장애인과 관련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녀 입양자 위탁 아동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자녀들하고 그 외에 직계 비속과 관련되는 부분 구분을 해보면 자녀라고 하는 부분은 아들, 딸만 이야기를 합니다.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이런 부분들은 직계 비속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걸 구분해서 보면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금액 요건, 생계 요건, 나이 요건을 전부 다 충족해야 됩니다. 나이가 20세 이하로 되어 있죠. 그때 들어가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되면 7세 이상 20세 이하에 들어가면 자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충족되고 생계가 충족됐다 하더라도 연령이 20세 이하라고 하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20세 이하라는 연령의 제한이 있지만 장애인은 소득금액 생계 요건만 갖춰지면 나이에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나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25세다 장애인이 25세이다라고 하면 소득금액과 생계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녀세액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녀 이외에 직계 비속 손자나 손녀 같은 경우에는 자녀세액 공제 장애인이든 아니든 구분하지 않고 자녀세액 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 자녀라고 할 때 개념을 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 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녀하고 직계 비속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거주자가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다.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자녀세액 공제를 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버지가 자녀세액 공제를 받고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자녀를 신청을 하고 어머니가 자녀세액 공제 신청할 수 있냐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 있냐라는 거 따로따로 할 수 없습니다. 따로따로 할 수 없다라는 거 명확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자녀 14세와 6세 자녀가 있는 사람이 21년에 쌍둥이로 셋째, 넷째를 출산했을 때 자녀세액 공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녀세액 공제의 기본 공제가 있죠. 자, 7세 이상 20세 이하입니다. 장애인이 아닐 때는 7세 이상 20세 이하 한 명 있죠. 한 명이 있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해서는 얼마죠? 30만 원 공제가 됩니다. 기본 3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자녀 셋째, 넷째는 공제 대상이 아니죠. 공제 대상, 자, 한 명이 있을 때 참 3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 공제가 되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15만 원 공제가 되는 거고요. 자, 쌍둥이 출산했죠. 이 자녀 셋째, 넷째 자녀는 7세 이하 자녀입니다. 그죠? 7세 이하이기 때문에 기본 공제는 적용이 될 수가 없고요. 출산 입양 공제 쪽으로 들어갑니다. 출산 입양 공제 쪽으로 들어가면 네 자녀가 있는데 올해 2자녀가 태어났죠. 앞에 2자녀가 있었고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입니다. 그죠? 셋째, 넷째. 그러니까 그 출산 입양은 첫째, 둘째, 셋째인데 셋째에 해당이 되죠. 둘 다가 셋째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 7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니까 140만 원 공제가 되고 140만 원 플러스 15만 원 하게 되면
15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출산 입양세액 공제의 적용 순서를 보면 소득세법에 따른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나이 순서와 상관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서 출산 입양 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녀의 나이가 A라는 자녀의 나이 35세, B라는 자녀의 나이 23세, C 자녀 그러니까 18살, D 자녀 출산 뭐 이렇게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입양 뭐 이렇게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출산 입양한 이 자녀가 몇째 자녀냐라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따지시면 됩니다. 넷째 자녀죠. 네 번째 자녀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라고 하면 자, 이 경우에 D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넷째 자녀냐라는 건데 사망한 자녀도 자녀 순서에는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해서 네 번째 자녀로 봐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계좌 세액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 255페이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연금계좌 납입액의 범위를 보면 연금저축 납입액, 그 다음에 퇴직연금 납입액, DB형 제외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계약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 그 납입한 금액, 전환금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 납입 의제 금액이 되겠는데요. 연금계좌 납입 의제 금액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 납입했고 15%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15%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15만 원 세액공제가 되겠죠. 근데 다른 세액공제로 다 공제를 하고 나니까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아예 산출세액 근처도 못 가봤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공제를 못 받겠죠. 이런 상황이 2020년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배제가 됐을 겁니다. 그걸 2021년도에 와갖고 그러니까 연금저축 사업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올해 납입한 것처럼 의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올해 납입한 걸로 해서 세액공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연금계좌 납입 의제 금액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해서 퇴직연금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퇴직연금은 DC, DB, IRP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DC형 연금인 경우에는 어쨌든 DC, DB, IRP 같은 경우에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누가 납입하냐 하면 기업이 납입해 줍니다. 퇴직금 상당액을 기업이 납입한다라는 거죠. 기업이 회사가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액공제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이건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라 세액공제가 적용받는 부분은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겁니다.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납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중에 추가 납입이 가능한 연금 상품이 있겠죠. 그 연금 상품은 가능하겠지만 추가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적용 못 받습니다. 추가 납입이 불가능한 게 확정급여형 연금입니다. DB형 연금은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확정기여형과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관련되는 부분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및 한도와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50세 미만 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50세 미만이거나 금융소득이 50세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그러니까 50세 이하라 하더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 원, 총 금액은 5,500만 원 이하, 또 1억 2천, 1억 2천 초과 이렇게 이제 세액 부류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자,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하고 연금저축계좌하고 퇴직연금계좌 합쳐서 7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도로 적용받을 수가 있고 1억 2천 초과했을 때는 300만 원과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5,500만 원까지는 15%, 그 나머지 사람들은 12%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 한도가 됩니다. 700만 원 한도. 퇴직연금하고 연금저축계좌를 합쳐서 최대 700만 원. 여기에서는 어떤 걸 따져봐야 되겠죠? 연금저축에 납입할 거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를 적절히 안분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도 보시면 50세 이상이면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50세 이상이면서 2천만 원 초과해버리면 앞에 한도로 갑니다. 근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금 한도 규모를 늘려놨습니다. 5,500, 1억 2천 분류는 똑같고요.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쳐서 900만 원까지. 앞에는 최대 700만 원이었죠. 그죠? 700만 원을 900만 원까지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 2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300, 700 똑같습니다. 그렇게 공제율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불입액 8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동시에 불입했을 때 세액공제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연금저축 불입액에 한 푼도 불입하지 않고 퇴직연금에 800만 원 다 불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최대 700만 원까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700만 원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에 200, 퇴직연금에 600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연금저축 200, 400만 원 한도니까 200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연금저축 불입액하고 합쳐서 700이니까 합쳐서 700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연금저축 불입액에 500을 넣고 퇴직연금에 300을 넣는다라고 하면 연금저축 최대 400까지 합쳐서 300만 원 해서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700만 원까지. 자, 그 다음에 이것저것 구분하지 않고 연금저축 불입액에 전부 800만 원을 다 납입을 해버리면 퇴직연금에 한 푼도 안 넣으면 400만 원 한도고 퇴직연금은 납입한 게 없죠. 제로가 되면서 400만 원까지밖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연금저축에 납입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서 적절하게 안분하시는 것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한도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신다라고 할 때 연금저축을 한 달에 40만 원씩 여유자금이 있어서 연금저축 가입하신다라고 하면 연금저축 가입하시는 방법도 한 계좌에 한 구자에 40만 원을 그냥 매달 납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좀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때 저축 상품을 해약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고 난 뒤에 해약을 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조금 돈이 필요해서 내가 전체는 해약할 필요는 없는데 일부만 해약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걸 대비했을 때에는 연금저축 400만 원에 대한 한 달에 40만 원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가입하실 때에는 10만 원짜리 4개로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4개를 가입하는 게 나중에 이렇게 분산해서 해약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돈이 있을 때 보험을 가입하든 저축상품을 가입하든 어떤 부분을 하든 간에 분산해서 동일한 상품으로 들어가더라도 분산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월세액 세액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월세 세액 공제 요건을 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을 하는데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이 됩니다.
연봉이 7천 넘어가면 월세 살아도 거기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주택 규모라고 하는 부분은 국민주택 규모를 말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이 부분은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규모 제한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 제한은 적용이 없고요. 자,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가액의 제한은 없다. 가액 제한은 없습니다. 가액 제한은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서울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따지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가액이 3억이 대부분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가액 제한을 걸어버리면 월세세액 공제를 적용 못 받는 문제가 생기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3억 원 이하이긴 하겠지만 국민주택 규모보다 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가액 기준으로 3억도 안 되는 주택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세액 공제를 못 받는 좀 불합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범위를 조금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아니면 가액 기준으로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고시원도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임차하기 위해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월세 부분은 매월 내는 부분이고요. 사월세라고 하는 부분은 연 단위로 연세를 한꺼번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할 때 일시불로 내고 그걸 1년 동안 사용한다라고 할 때 월할로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자, 임대차 계약 정서와 정서상의 주소,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주소하고 여기 다 같아야 됩니다. 일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월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해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월세세액 공제도 외국인 거주자가 적용되느냐라는 건데 외국인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돼서 이번에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대의 구성원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 거주자도 포함을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이 사람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적용받으려면 이 사람들과 관련되는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이 사람들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외국인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 적용 못 받았습니다. 못 받는 건데 지금은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 법이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월세세액 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 급여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00만 원 이하일 때 월세액과 최대 75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의 12%고요. 5,500만 원 초과하면 10%입니다. 750만 원. 근데 여기에 7천만 원 이하자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7천만 원 이하는 월세세액 공제 대상자가 7천만 원까지만 적용을 해줍니다. 연봉이 7천만 원 넘어가는 사람은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월세세액 공제에 대한 자가진단표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51페이지에 세액공제에 관련되는 부분,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관리의 연말정산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마지막에 있는 연말정산 입력 탭이 있죠. 입력 탭에 근로소득과 각종 세액공제 적용하고 나면 자동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직접 계산하거나 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부양가족 탭에서 기부금을 입력을 할 때 부양가족 탭에 있는 기부금 중에 기부금 탭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원 등록에서 이미 등록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사원 등록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부양가족 명세가 있죠. 부양가족 명세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부분 등록을 했었죠. 그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자녀세액공제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원 등록에서도 적용을 했었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도 부양가족 명세 쪽에 부양가족 탭에 보시면 자녀와 관련되는 부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부 자녀세액공제 적용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출산, 입양 관련되는 첫째, 둘째, 셋째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자녀세액공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안기부지금 같은 경우 연말정산 입력 쪽에 가서 그러니까 세액공제 적용된 부분을 보시면 자녀에 대해서 한 명에 대해서 15만 원, 출산 입양과 관련되는 부분 둘째 자녀이기 때문에 50만 원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그러니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연금저축 등에 대한 부분에 가시면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반영하시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월세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월세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중간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월세주택 임차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주택 월세 세액공제 관련되는 그러니까 임대인의 정보를 등록을 하고 월세 연간 납입액에 대한 월세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월세 세액공제가 계산이 되면서 연말정산 쪽에서 월세 세액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속리산 직원 같은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감면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월세 세액공제까지 이렇게 우리 연말정산 쪽에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뒤에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각 항목별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는 부분을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교육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특별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264페이지에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험료하고 의료비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세액공제가 적용이 될 때 항목별 공제 적용 시에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공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생계, 나이 요건 이 세 가지가 전부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이제 그러니까 특별세액공제 적용할 때 다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을 일괄 정리를 해보면 자,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나이, 생계요건 모두 충족해야 되죠. 그죠? 전부 동그라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은 어떻게 되느냐? 장애인은 소득금액 요건과 생계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나이 요건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나이 요건은 안 갖춰도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보험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로 들어와서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나이, 생계요건 모두 갖춰야 됩니다. 모두 갖춰야 되고요. 자, 장애인이 가입하는 장애인 보장성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 장애인은 어떻게 되느냐?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이 요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소득금액, 생계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되는 부분.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출하는데 소득금액과 나이 요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따지지 않고요. 생계 요건만 갖추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은 소득금액 요건과 생계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생계 요건은 갖춰야 되겠지만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은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중에서는 형제 자매가 제외된다라는 점, 기본공제 대상자와의 범위 또는 조건에 대한 부분 차이,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에서 생계 요건은 무조건 다 갖춰야 됩니다. 그죠? 생계 요건 다 갖춰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소득금액 요건은 의료비에 대해서만 소득금액 요건이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소득금액 요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다르죠. 그죠? 나이만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원칙은 이제 신청하면 공제를 해줍니다. 신청하면 공제를 해주는데, 근로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뭐가 있었죠?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주택자금공제가 있었죠. 그 부분을 특별소득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 원을 공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신청한 세액이 13만 원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만 원 안 넘어가면 13만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자금이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월세액 이쪽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면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을 했는데 공제받을 세액이 13만 원 이상이면 신청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이 적용하시면 되고요. 신청했는데 13만 원 미만이다라고 하면 표준세액공제로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표준세액공제 적용하고 세액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 안 했다라고 하면 표준세액공제로 바로 넘어가면 되고, 우리사주조합이나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별도로 다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도 중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12월 31일 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있어야 되는데, 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배우자가 없죠.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배우자 공제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세액공제에 들어와서 7월 1일 이전까지 지출한,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한해서 그때까지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요 세 가지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만 적용을 해줍니다. 특별세액공제 중에 하나가 빠졌죠.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혼하게 되면 아예 적용을 못 받습니다. 자,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부금과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위의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주의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표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 이런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출한 거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전에 지출한 거 기부금, 신용카드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이후에 지출한 건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시각적으로 표로 만들어서 보면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항목이다라는 건데요. 특별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을 해줍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해석하는 것은 근로 제공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였던 신분 기간 안에 지출한 것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소득 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 주택임차,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런 부분들 근로자 신분일 때 신분 동안 지출한 것만 해줍니다.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우리사주, 고용유지, 장기집합투자증권 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근로제공기간 동안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만 해줍니다. 월세세액공제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중도퇴사자나 중도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거냐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 세액공제로 들어갑니다. 특별세액공제 중에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소득금액, 나이, 생계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 거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를 무시하고 소득금액과 생계 요건만 갖추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보장성 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로서 연간 납입 한도 100만 원 한도로 해서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험료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연 100만 원 해서 납입액의 15%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중복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200만 원 납입했다. 그러면 100만 원 한도로 받고 초과되는 100만 원을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넘어가서 적용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렇게는 적용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공제 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자, 보험료 공제의 대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자 피보험자가 계약자는 보험료 내는 사람이죠. 보험료 내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 못 받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계약자가 배우자인데 내가 안 냈죠. 배우자가 냈는데 피보험자가 본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적용 못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적용을 못 받는다.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이 피보험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다. 이 두 명이 피보험자다. 이땐 적용받을 수 있느냐? 적용 가능합니다. 본인이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피보험자를 바꾸거나 계약자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 서로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 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변경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피보험자는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계약자를 서로 변경하셔갖고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이 계약자인데 21세 자녀다. 21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물론 장애인일 때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죠? 적용 불가고요. 59세 모친이 계약을 했다. 근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어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은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 부분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특히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를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 잘 보시고 초과한 자녀 초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적용해서 제외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부분을 갖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할 때 소득금액, 나이, 생계 요건 중에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생계 요건만 갖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중증 질환자, 희귀 난취성 질환자, 결핵 환자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부양가족, 그 다음에 의료비 중에 난임 시술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공제 항목 의료비는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 안경 구입비는 50만 원 이내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등에 대해서 적용해 주는데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적용되지 않고요. 실손의료비, 실손보험금 말하는 겁니다. 실손보험금 수령한 것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건 제외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료비가 계산이 되고 나면 가나 다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본인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총 금액의 3%는 초과를 해야 됩니다. 3%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그 외의 부양가족은 의료비 지급 금액이 총 금액의 3%를 초과해야 됩니다.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연 700만 원을 한도로 세액 공제 15%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난임 시술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고 20% 적용을 해주는데 가와 나에서 적용되는 이 부분을 차감하고 해줍니다. 총 금액에서 3% 공제되는 금액 있죠. 가나에서 3% 3% 총급의 3%에서 가나에 해당되는 의료비를 차감하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제 대상 의료비를 한번 보게 되면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과 치료 요양을 위한 구입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한약을 포함합니다. 이런 부분들 적용이 됩니다. 근데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애인 보장구 및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이런 부분들 기본공제 대상자 한 명당 5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경을 살 때는 일반적으로 안경테하고 안경알까지 같이 사죠. 근데 만약에 안경테만 사면 어떻게 될 거냐? 안경테만 산 것도 공제를 해줍니다. 안경테만 한 것도. 자, 보청기 구입 비용 뭐 해주고요.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하고 난 뒤에 산후조리원 가서 비용을 많이 지출하죠. 그때 연 200만 원, 회당 200만 원 기준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출산 1회당 200만 원이다. 그러면 출산할 때 쌍둥이를 출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인데 쌍둥이도 한 번 출산한 걸로 봅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거, 본인이 지출한 것만 적용이 됩니다. 본인이 지출한 거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를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어머니가 신청할 수 있냐라는 건데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 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 요건, 나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하는 거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한번 보면 자, 2020년도 12월 29일에 사망한 70세인 부친 의료비 200만 원을 2021년 1월에 지출한 경우에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기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자, 2021년도에 의료비가 지출되기는 했는데 그 지출 대상자를 보니까 직계 존속인데 사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망을 했는데 2020년도에 사망했다라는 거죠. 사망했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죠. 12월 29일 2020년 12월 29일 날 사망했다라고 하면 2020년 12월 28일 기준으로 20년도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년도는 아예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을 못 받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이 200만 원은 그냥 없는 돈으로 쳐야 되느냐 하는 건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 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준다라고 해석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한 부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2020년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1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의료비 지출 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연도는 언제냐?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감하려고 하는데 언제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 실손의료보험금은 진료함과 동시에 바로 청구해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거면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2년인가 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청구를 하면 언제든지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보험금 청구 시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바로 청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강제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자, 20년도에 의료비 지출했고 그러면 실손보험금을 20년도에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갖고 세액공제를 하겠죠. 그리고 21년도에 의료비를 청구를 하면 21년도에 의료비 받은 거, 실손보험금 받은 거를 21년도 의료비에서 차감할 거냐, 20년도 거를 차감할 거냐 해서 수정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국세청의 해석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21년도 1월 15일 날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수령한 실손보험금은 진료받은 연도에 의료비에서 차감한다. 진료받은 연도에, 그죠? 진료받은 연도에 차감한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차감하라는 겁니다. 21년도에 차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령한 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21년에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2년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21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 사례로 20년도로 제가 예를 들어 놓았던 부분이죠. 이 사례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20년도에 공제하고 21년도에는 공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 안 하고 그냥 정리하라라는 부분이죠. 이 경우에 수령한 연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21년 연말정산분을 수정신고하게 되면 가산세 면제된다라는 겁니다. 가산세는 면제해 주겠다. 언제까지? 수령한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하게 되면 가산세는 면제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손보험금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인과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에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느냐라는 건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는 실수령액이 아닌 계약서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보험금 지급은
원래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돼 있죠. 보험증권에 보면 그 수익자한테 돈이 나갑니다. 수익자한테 돈이 나가면서 보험회사에서도 국세청으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되는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수익자 기준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령자가 아닌 수익자 기준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회가 안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확인받아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적용 방법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조금 의문이 듭니다만 의료비 지출자 남편과 아내가 각각 의료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개 대상 남편이 자녀 예를 들어서 장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장남을 남편이 그러니까 기본공개 대상자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남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장남을 아버지 앞에 기본공개 대상자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병원비를 엄마가 낼 수 있겠죠. 그죠? 엄마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카드 아내의 기본공개 대상자로 적용이 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아내가 의료비를 냈다라고 하면 남편의 기본공개 대상자로 돼 있으면 타인의 기본공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실무적으로도 논란이 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기본공개 대상자가 될지 아니면 엄마 쪽에 기본공개 대상자가 될지 그게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연도 중에 그죠? 자녀가 아프면 바로 카드 결제를 누구든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고 기본공개 대상자가 연말정산할 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할 건데 정리할 건데 그걸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리면 곤란한 상태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 이걸 한쪽으로 몰아서 했다고 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료비를 지출한 기준을 따집니다. 지출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지출자 기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환자 기준으로 정보가 나옵니다. 그죠? 환자 기준으로 나옵니다. 병원에서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결제할 때 환자가 홍길동인데 제가 결제를 하면 제가 결제한 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결제자가 누구다라는 정보는 나오겠지만 그 정보가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자녀에 대한 그러니까 의료비라는 연결만 시킬 뿐이지 결제자가 아버지다 엄마다 이런 내용들은 안 나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지키지 못할 내용들을 이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부모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을 장남과 차남이 분담한 경우에 근로소득자별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방법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의료비 지출자가 장남 100만 원, 차남 50만 원 공동 냈습니다. 150만 원이 나와갖고요. 근데 부모의 기본공제를 장남이 받았다라고 하면 장남이 낸 100만 원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50만 원 적용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앞에서 봤던 맞벌이 부부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은 사람이 납부한 의료비 1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는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지 못한 사람, 차남이 부담한 의료비 공제 불가능하다.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관리할 능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되는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세액공제 중에 의료비 보험료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연말정산 관리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에서 근로소득자별로 부양가족이 있겠죠. 부양가족을 등록을 하실 거고요. 이 부양가족별로 지출된 보험료와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입력해서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인별로 하단 부분에 보시면 보험료라고 하는 부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보험료 등 공제 대상 금액이라고 하는 팝업창이 뜹니다. 관련되는 정보 등록하시면 됩니다. 인별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인별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의료비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의료비 탭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 옆에 의료비 탭이 있죠. 의료비 탭에서 바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자는 부양가족을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죠. 안기부, 이미숙, 안철이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안기부 관련해서는 F2번 통해서 부양가족 코드 관련 정보를 찾아서 등록하시면 되겠죠. 등록하시면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 정보나 아니면 기타 영수증이냐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경 구입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서 50만 원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실손의료보험금 란에다가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차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난임시술비는 간소화 자료에서 난임시술비 관련되는 정보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에 난임시술비가 있다면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난임시술비다 아니다를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여부를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비용인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의료비 지출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갖고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양가족 탭에서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의료비 탭에서 관련되는 의료비 지급 내용을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쪽에 가시게 되면 의료비 보장성 보험과 관련되는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가 계산이 돼서 세액공제 금액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보험료,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실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릴 때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교육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특별세액공제 중에 교육비 세액공제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75페이지가 되겠고요. 관련 내용 정리하면서 보면 교육비 세액공제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할 때 소득금액의 요건, 생계요건은 갖춰야 되고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를 무시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하시면 되겠고요. 지출자 범위는 직계존속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장애인 교육비 관련될 때는 직계존속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본인에 대한 교육비 항목입니다.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 대출 상환액 이런 부분들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전액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1인당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초중고등학교는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교복 구입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1인당 300만 원까지,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관련해서 1인당 900만 원까지, 장애인 교육비, 장애인 재활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합쳐서 15%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교육비 세액공제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어려운 점이 없는데 우리 그 학자금 대출과 관련되는 부분은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육비 중에 든든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세액공제 방법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교육비 관련해서 근로소득자 본인이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출을 한 것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았고요. 자녀 명의로 대출 받아갖고 교육비 납부한 것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라든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녀들이 열심히 대학 다니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 내갖고 학교 다니다가 졸업해서 소득이 생기면서 자기가 상환하죠. 자기 교육비를. 자기가 상환하는데 자기는 세액공제를 못 받더라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국세청에서 그 제도를 바꾼 부분입니다. 17년도부터 변경을 했는데요.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17년 1월 1일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에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봐서 공제를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미 과거에 받았는데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금은 아버지가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금 플러스 이자가 나갈 때 초과되는 이자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거 거는. 근데 이제 지금부터 17년도부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아버지가 못 받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예 간소화 자료에 아예 자료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상환액은 직계 비속 등이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조금 보시면 17년도부터 직계 비속 명의로 듣는 학자금 등을 대출받아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부모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이제는 못 받는다라는 거 명확하게 정리가 됐고요. 직계 비속 자녀가 대학 졸업 후에 대출금 원리금 상환 시에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거주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교육비 세액 공제는 가능하다. 이 경우에 학자금 대출 상환 시에는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거주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교육비를 지급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적용이 된다. 근데 본인이 본인 대출 받아갖고 하는데 내가 근로소득이 있다.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간소화 자료에서 이 자료가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소득공제 신청서를 서류를 받아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17년 1월 1일 이후 학생인 본인이 듣는 학자금 등 상환 시에 세액공제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인 표로 정리를 해보면 17년 1월 1일 이전에 지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자가 부친이고 기본공제 대상자고 부친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7년 이후에 학자금 상환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소득자가 부친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세액공제가 부친이 근로소득이 없어서 세액공제를 적용 못했다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월 1일 이후 부분은 적용 안 되고요. 아예 적용이 안 되고 본인이 상환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전 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후 관리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불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육비 세액 공제 금액이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한도가 있잖아요. 300만 원까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지 말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납입하는 거에 대해서 전액 적용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국세청 해석으로 보면 이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 등록금 1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40만 원은 아버지가 납입을 하고요. 나머지 60만 원은 자녀 명의로 학자금 대출로 받아서 납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액공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등록금 납부한 연도에 교육비로 40조회에서 소득공제자 아버지가 공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본인이 납입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상환 연도에 가서 학자금 대출 어떻게 하죠? 상환 금액을 조회해 갖고 소득자는 누가 하느냐? 대출자 본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게 언제 바뀌었느냐?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죠? 1월 1일 이후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여부입니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연말정산 간소화에 제공합니다.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때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대학 교육비 납입액에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 금액을 제외하고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를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이 자료가 안 나옵니다. 상환 금액에 대한 자료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가능하다라고 했던 부분이죠. 근로자 본인 학자금을 대출받아 갖고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이죠.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가서 확인서 받아서 신청하셔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주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 수업료, 입학금, 보험료, 그 다음에 그 밖에 공락금,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관련되는 거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초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재비 당연히 되는 거고요. 급식비, 우유급식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초중 고등학교의 학생에 한해서 교과서 대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는 체육복 구입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체육복 구입한 것도 포함이 되고요. 중고등학생이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50만 원 한도 적용되는 규정이 또 하나 있었죠. 의료비에 대해서 안경 구입했을 때 50만 원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체험학습비 한도가 1인당 30만 원입니다. 체험학습비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수업료, 교재비 뭐 이런 부분들 가능합니다. 교재비는 개별적으로 산 건 안 되고요. 학교에서 구입한 것만 됩니다. 학교에서. 자,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기술장관 고시에 의해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 이 부분도 그러니까 교육비 공제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은 수업료, 입학금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직계비속이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급한 교육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본인은 든든학자금,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대출 금액에 상환 연체로 추가되는 금액, 이자가 아니라 이자를 연체해서 추가되는 거 있죠. 연체료.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국외교육비에 대한 부분 적용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외 근무자,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외국에서 동거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부모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자녀들도 자동으로 따라 나가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기러기 부모 같은 경우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국내에서 그러니까 소득을 창출하고 한 분이 자녀를 데리고 나가서 교육을 시킨다. 유학 나갔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만 공제가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 공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출한 연도에 교육비로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재학 중에 선납 교육비 9월이나 잉여 8월분 뭐 이렇게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출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 공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 재학 시에 납부한 대학교 수시 입학 등록금, 지금 고3인 학생들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등록금 내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건 대학생이 된 때로 갑니다.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한 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에서 차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 연말정산 시에 공제받은 교육비 중에 이 장학금을 차감한 교육비를 세액 공제 금액으로 해서 재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교육비 자가진단표가 있습니다. 일반 교육비에 대한 자가진단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과 관련되는 자가진단표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면 근로소득이 있느냐 있다라고 했을 때 학자금 대출과 관련되는 교육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올해 학자금 대출 받았냐? 맞다. 본인 명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 명의의 학자금 대출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 명의 대출이 아니다라고 하면 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과 관련되는 교육비가 아니다라고 하면 일반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그러니까 대출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냐? 맞다라고 했을 때 본인의 학자금 상환액이다라고 하면 공제가 되는 거고요. 아니다라고 하면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자가진단표 만들어놨는데 이 자가진단표 앞에서 쭉 나오고 있지만 뭐 이 내용으로 완벽하게 다 해석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부금 세액공제로 들어갑니다. 자, 기부금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나이, 생계 부분에서 소득금액과 생계 요건만 갖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자, 기부금 세액공제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284페이지에 보시면 기부금 세액공제의 저자주가 있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공제가 2020년 12월 29일 이전에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용어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득세법 34조 2항 1호 기부금, 소득세법 34조 3항 제1호 기부금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어버렸는데 이게 과거의 법정 지정이라고 하는 용어의 기부금 범위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에는 동일하게 법정 지정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면 소득금액의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하면서 세액공제율 15%, 3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관련해서 종교단체자 종교단체 외냐에 따라서 소득금액의 30%, 10%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한도가 증가됐죠. 5% 범위만큼 20%와 35% 범위로 5%만큼 증가된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부금 지출자 범위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지출한 거 당연히 연령, 소득금액, 생계 요건 없이 그냥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연령의 요건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생계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금액과 생계 요건만 갖추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출자별 세액공제 여부가 되겠는데 기부금은 우리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모든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건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했을 때는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명의로 된 것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법정하고 지정만 배우자, 부양가족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의 관계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도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사업소득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부금 종류별 2월 공제 여부가 되겠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2월 공제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정이나 지정기부금은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2월 공제와 관련해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 법정이나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부분은 10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하고요. 요거는 한도 계산에서 초과됐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2월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도 내의 금액은 어떻게 되죠? 한도 내의 금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야 됩니다. 세액공제를 해야 됩니다. 15% 세액공제를 해야 되는데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기부금 세액공제는 또 10년 동안 2월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두 번 중복해서 적용해 주는 건 아니고요. 기부금 한도를 계산해서 한도 내의 금액은 세액공제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월 공제로 넘어가는데 한도 내에 있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가야 되는데 세액공제로 가보니까 산출세액이 작아서 적용을 못 받더라.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2월 공제를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기부금 2월 공제 순서는 순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지급 기부금보다 2월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한다라는 겁니다.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하겠다. 2월 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를 합니다.
과거에는 당해연도 지출기부금부터 공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2월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월 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적용을 합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빠른 것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입선출법 빠른 것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기부금 2월 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금은 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기부하는 거지 기부하지 않는 분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부는 하시는 분들이 한도 초과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한도 초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 법상에서는 10년 동안 2월 공제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기부할 때마다 한도 초과가 나오면 과거 2월 기부금은 어떻게 되죠? 당해연도부터 먼저 공제를 하면 여유가 있어야 과거 거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유가 없으면 과거 게 계속 소멸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보면 기부금 2월 공제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해준다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취지가 쇠퇴된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월 기부금부터 먼저 당해연도에 공제를 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당해연도 거를 하겠다. 당해연도 거 하려고 했는데 여유가 없다? 그럼 그건 2월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2월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기간에 실효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작에 바뀌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월 된 법정기부금을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같이 공제하고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2월 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계산에 포함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적용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바뀌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다 계산을 해 줍니다. 자,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재에도 그렇고 기부금 종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종류가 어떤 게 법정이고 지정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보게 되면 기부단체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내용이 나옵니다. 유형, 코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금액이 나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자, 요 금액을 확인해야만이 기부금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부단체별로 이게 법정인지 지정인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하시고 나면 무조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보시면 돼요. 받아보시면 법정인지 지정인지 관련되는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2월 금액이 됩니다. 2월 기부금은 어떻게 되느냐.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해 준다라고 했죠. 그 2월 기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기부금 명세서입니다. 기부금 명세서 하단 부분에 가면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2월 된 금액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요 정보로 그러니까 2월 기부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월 기부금 확인차 국세청이나 이런 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국세청의 답변은 뭐냐면 기부금 명세서 보라라는 겁니다. 아니면 회사에 가서 물어보세요.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부금 명세서를 출력을 하면 작년도 기부금 명세서 출력하면 기부금 2월 금액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정보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전년도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 2월 된 기부금 세액 공제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라는 부분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월 됐으면 그 금액이 다음 연도로 바로 2월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근로소득이 있는데 2월이 됐다.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 그러면 합치게 되면 합산신고를 5월 달에 해야 되겠죠. 합치게 되면 소득금액의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의 금액이 변동이 생기죠. 변동이 생기다 보면 2월 기부금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처리를 해라라는 겁니다. 2월 기부금 확정에 대한 부분이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2월 기부금을 계산합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연말정산 때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시에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액을 다시 적용하고 2월 기부금을 확정한다라는 겁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하신 후에 그러니까 기부금 세액 공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당해연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되는 2월 기부금 확인 방법에 대해서 따라서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부금은 당해연도 지출한 기부금과 2월 된 기부금의 합계액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2월 된 기부금은 반드시 직전 연도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2월 된 금액을 확인해야 된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에는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기부금 명세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했을 때에는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에 제출한 기부금 명세서를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표준세액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결정세액은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되겠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 결정세액, 그 다음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세액공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합친 금액이 13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결정세액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13만 원보다 적다면 최소한 13만 원으로 가는 거고요. 넘어간다라고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그 1번으로 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세액 계산 구조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한도에 대한 부분 잠깐 보도록 하죠.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 공제액과 기부금 세액 공제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걸로 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산출세액이 없으면 공제를 못하는 거니까 당연히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 공제액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0년간 2월 공제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이 부분입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 100만 원입니다. 자녀세액 공제 30만 원, 연금계좌 50만 원, 특별세액 공제액이 150만 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100만 원, 정치자금 9909원이고요. 기부금 세액 공제 150만 원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자, 얼른 보기에도 100만 원 전부 다 초과했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자녀세액 공제 100만 원에서 공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 공제 적용하기 이전에 특별세액 공제, 우리사주, 정치자금 이 부분은 2월 공제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연금계좌 이외에 자, 특별세액 공제,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세액 공제라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 공제는 2월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월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죠? 2월이 안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공제를 하시면 돼요. 30만 원 공제하고 났는데 70만 원 남았죠? 그럼 150만 원 중에 7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소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전부 소멸하면 돼요. 근데 기부금 세액 공제는 어떻게 해요? 150만 원 금액은 산출세액에 접근도 못 해봤죠. 이렇게 접근도 못한 부분이 있다면 10년간 2월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2월 공제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연금계좌는 어떻게 되느냐? 연금계좌 세액 공제 50만 원 당연히 이것도 불공제 되겠죠. 불공제 되겠지만 다음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납입 의제를 통해 갖고 자, 2021년도에 50만 원 내가 연금저축 세액 공제 내가 적용 못 받았는데 이 금액을 2022년도에 연금사업자한테 전화해 갖고 자, 이 부분을 2022년도에 납입한 걸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며 확인해서 요청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되는 부분을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육비 세액 공제와 기부금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적용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관리 쪽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별로 부양가족 탭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그 교육비 관련되는 정보를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 안철이가 대학생인데요. 대학생인데 23세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닌데 교육비 세액 공제 어떻게 됩니까? 600만 원에서
대학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대학생 누구냐라는 부분인데 하단 부분에 보시면 취학 전 아동이 1번이고 2번이 초중고등학교, 3번이 대학생, 4번이 본인, 5번이 공제 대상 아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세액 공제는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탭에서 등록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기부 본인에 대한 거 200만 원, 그 다음에 이미숙 없고요. 안영희 초, 중, 고등학교 250만 원 이렇게 금액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적용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관련, 의료비가 아니라 기부금이죠.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부금 관련 탭이 있는데 기부금 입력,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과 관련되는 탭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양가족 쪽에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기부금이라고 나옵니다. 기부금이라고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기부금 탭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부자 인적사항, 기본공개 대상자를 기준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부금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 기부금 조정에서 기부금, 당해연도 기부금과 이월된 기부금을 반영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적용을 하시는데 기부금 조정에 보시면 오른쪽에 공제 금액이라고 계산 금액이라고 있죠. 그죠? 공제 금액 계산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2월 기부금과 관련되는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쪽의 교육비와 기부금 탭에 나오는 기부금과 관련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마지막에 있는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해서 전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설명드렸던 교육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를 실제 적용하는 부분은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관련되는 부분 적용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